무려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깊숙이 물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림자 금융 부채 규모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자본들은 그 냄새를 먼저 맡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기묘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 증권 앱을 켜면 계좌는 파란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흔한 조정장이 아닙니다. 밤새 검색창 붙잡고 계셨죠? 내 피 같은 돈이 반토막 나는 걸 눈으로 보며 버티는 일,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억울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지금 여러분이 주식창에 찍히는 마이너스 숫자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그 뒤에서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며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흔드는 거대 자본들이 뭔가에 쫓기듯 종이 자산을 무자비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과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대체 무슨 치명적인 지표를 봤길래 조용히 주식을 팔고 실물 금괴를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당장 손에 1,0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넣으시겠습니까? 예금입니까? 주식입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본주의의 흑막이 설계한 거대한 부의 이전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지금 여러분 지갑을 조용히 털어가고 있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이 무엇인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우리는 적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뭘 주어야 하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체 시장의 장막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지금 글로벌 것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뇌관들의 지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4단계의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중동의 지정학적 체스판, 그리고 배럴당 120달러 유가의 공포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기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의 27%가 이곳을 지납니다. 액화천연가스 LNG의 22%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비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이스라엘이 타격하고 이란이 보복했습니다. 만약 이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단숨에 돌파하고 최악의 경우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여기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지수가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름값 오르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대중교통 타고 허리띠 졸라매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유가 폭등은 겨우 1차 재앙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에그플레이션, 즉 식량 무기화의 메커니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상 기후가 겹치면서 각국은 식량 수출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 질소 비료값이 폭등합니다. 비료를 못 쓰니 수확량이 반토막 나고 그러면 식량 가격이 폭발합니다. 이건 뉴스 헤드라인 몇 줄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삶을 찢어놓는 문제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타격은 더 선명해집니다. 20, 30대 직장인은 매일 밥값과 출퇴근 교통비로 월급의 40% 이상이 증발합니다. 남는 돈으로 저축은커녕 신용카드 리볼빙에 의존하는 적자 생존으로 밀려납니다. 40, 50대 가장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수십만 원의 할증 폭탄이 붙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겹치면 가처분 소득은 결국 마이너스로 꺾입니다. 60대 이상은 더 처절합니다. 고정된 연금소득은 그대로인데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2배로 뜁니다. 실질 구매력이 50% 박살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은 연일 기름값 상승만 떠들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체 불가능한 자원의 공포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헬륨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헬륨 공급망 붕괴와 반도체의 심장 정지입니다. 헬륨이라고 하면 아직도 놀이공원 풍선가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지정학적 타격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시설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헬륨 공급의 무려 30%가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이건 밈이나 어그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밥줄을 흔드는 일입니다. 헬륨은 극저온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체 물질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의 가장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극자 외선 EUV 장비를 차갑게 식히는 과정에서 헬륨은 그냥 있으면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생명수입니다.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간신히 비축해둔 물량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공급망이 복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공장 라인은 말 그대로 올스톱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수출의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내부 금융 시스템은 안전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도미노가 등장합니다. 바로 1,500원 환율 위협과 외국인 자본의 엑시트입니다. 환율 전광판 숫자를 보십시오. 이건 평범한 변동이 아닙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1,530원까지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미친듯이 치솟는데 경기는 차갑게 굳어갑니다. 바로 70년대식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가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식을 꺼냅니다. 한국은 수출국가니까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 이익이 늘어나서 결국 좋은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환율 곱하기로 폭등하면서 수출 마진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출 호재가 아니라 마진을 씹어먹는 독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환차손으로 돈을 잃게 생겼으니 지난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싸들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월 결산 배당 시즌에 외국인 주주들이 챙겨갈 11조 6천억 원의 배당금 중 무려 50억 달러 이상이 한국을 떠나 즉각 유출될 예정입니다. 외환시장의 달러가 말라비틀어질 완벽한 뇌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잿빛 공포에 휩싸일 때 주식시장에서는 대중의 얕은 지식이 만들어낸 아주 씁쓸하지만 기회가 넘치는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네 번째 도미노, 인공지능 반도체 패닉셀의 진실입니다. 얼마 전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혁신적인 알고리즘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이 인공지능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뉴스가 퍼지자 시장은 순식간에 흥분했습니다. 고대 역풍 메모리 수요가 끝장났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패닉셀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준다는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주가가 빠지는 게 합리적 반응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기술의 본질을 파고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터보컨트는 이미 다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질문에 답할 때 쓰는 추론용 임시 공간을 압축할 뿐입니다. 정작 인공지능의 뇌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수조 개의 데이터를 쏟아붓는 가장 무겁고 거대한 학습 과정에 들어가는 HBM의 폭발적 수요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시장은 겉모습만 보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진짜 밥줄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오래된 통찰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리바운드 효과, 제번스의 역설입니다. 19세기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증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석탄 소비는 줄어들겠구나.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비용이 싸지자 공장은 더 많이 들어섰고 산업은 더 크게 팽창했고 전체 석탄 소비량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도 똑같습니다. 터보컨트 같은 기술로 효율이 극대화되고 구동 비용이 낮아지면 빅테크 기업들은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냉장고, CCTV까지 인공지능을 물밀듯이 탑재하게 됩니다. 이건 수요 축소가 아니라 수요 폭증의 전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가 무려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주를 뚫고 팽창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가 70조 원에서 80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계열에 따라 전략을 나눠서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단기, 즉 3년 사이클로 보면 지금은 대중이 공포에 눈이 멀어 우량주를 헐값에 내던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즉 10년에서 20년 사이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AI의 일상화가 가져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유행 테마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혁명 그 자체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자산만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낼 극단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급망 붕괴와 반도체 시장의 진실 속에서 진짜 부자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 계좌를 도대체 어떻게 세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언론이 잘 안 보여주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연쇄 파산 경고와 실물 매집의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번 위기는 다를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흑막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 자산을 헐값에 빼앗아가는 구조. 이건 시대가 달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폭락장을 들여다보는 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오는 위기를 해석하는 현미경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입니다. 지금과 가장 소름 돋게 닮아 있는 시기입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지자 국제 유가는 단숨에 4배 폭등했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폴 볼커 의장은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리는 극단적 처방을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기업들은 줄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달러를 불신하고 실물금을 매집했던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1970년 온스당 35달러에 불과했던 금값은 1980년 850달러까지 수직 상승하며 무려 24배의 폭발적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무섭지만 동시에 너무 정직한 시장에 민낯입니다. 공포가 극단으로 갈수록 실물은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입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말만 붙으면 기업 가치가 수천억 원으로 치솟던 시대였습니다. 통신과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퍼이알은 무려 200배를 넘겼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말 그대로 광기였지만 당시엔 다들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고점을 찍은 나스닥 지수는 불과 2년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라는 처참한 하락폭을 기록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피를 봤습니다. 왜 대중은 실패하고 소수는 살아남았을까요? 현금 흐름이 없는 껍데기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처럼 독점적 플랫폼과 강력한 현금 창출력을 가진 진짜 1% 기업들은 끝내 살아남아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어그로 주식과 진짜 밥줄을 쥔 기업의 차이가 이때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치명타입니다. 이건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들어낸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뿌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결국 터졌습니다. 158년 전통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57%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면이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2300조 원 파산 경고와 너무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소름 돋게 겹칩니다. 부채가 쌓일 때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2020년 팬데믹과 유동성 파티의 역습입니다. 전염병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자 다우지수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7%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국제 유가는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역사상 초유의 기현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은 무려 3조 달러의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그 돈 덕분에 위기를 넘긴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 대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아니, 금값 지금 역대 최고점인데 여기서 사라고요. 꼭 내가 사면 귀신같이 떨어지던데 고점에서 물려서 계좌 반토막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말입니다. 이 반응 너무 당연합니다. 매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정말 사람 미치게 하죠.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와 수급의 문제입니다. 최근 금값이 잠깐 밀리자 역시 금은 끝물이라며 겁먹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건 금의 본질 가치가 하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선물시장과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증거금을 갑자기 올려버리자 돈이 급해진 기관 투자자들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 금을 급히 내다 던진 마진콜 현상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신용대출이 꼬여서 자산이 쓰레기가 된 게 아니라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더 노골적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7개월 연속 단위로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스위스 지하 금고에는 전 세계 슈퍼리치들의 금괴가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수급 쏠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기 조정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가격보다 누가 뒤에서 계속 사모으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금은 그렇다 쳐도 은을 사라고 하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은은 산업재 성격이 강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공장 멈추고 수요가 박살나서 제일 먼저 폭락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화폐성 귀금속이 아닙니다. 친환경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고 차세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고 블랙홀처럼 전기를 빨아들이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까는데도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금은 캐서 보관하지만 은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소모되어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무섭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 붕괴 모듈을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남미의 주요은 광산들이 국유화를 선언하거나 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카타르 헬륨 사태처럼 은 시장에서도 구조적인 공급 쇼크가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가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무섭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대중이 은을 한물간 귀금속쯤으로 무시할 때 스마트 머니는 이미 포트폴리오의 10%를 실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자본들은 탈달러화를 준비하며 실물 자산으로 대피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AI라는 거대한 산업혁명의 심장은 여전히 강력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팩트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서늘한 현실의 핵심 요약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증권 앱을 켜고 내 계좌를 열고 세 가지 액션 플랜을 냉정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랄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 자산의 30%를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 앱을 켜십시오. 수익도 안 나고 미래도 애매한 잡주, 중동 테마 따라갔다가 물린 종목, 손실이 깊어서 그냥 방치해둔 종목들, 그런 것부터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시장이 진짜로 무너졌을 때 바닥에서 우량 자산을 통째로 주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실탄이 바로 현금 30%입니다. 이건 겁먹고 도망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부채 구조 조정을 오늘 당장 실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금리가 내리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이런 희망회로는 지금 국면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쥐고 있다면 즉시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니면 쓸데없는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악성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철벽처럼 지켜내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겁먹든 자산보다 중요한 건 매달 숨통을 조이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실물 금과 은을 포트폴리오에 강제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절대 팔지 말고 단기 하락의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은행 앱이나 증권 앱의 금 관련 계좌를 통해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 위험이 터졌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방패가 바로 이런 실물 기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종이 위 숫자가 날아갈 때 끝까지 버티는 건 결국 실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은퇴하는 그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싶으십니까? 남들과 똑같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잃고 한숨 쉬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데이터와 흐름을 무기로 바닥에서 거대한 부를 낚아챈 사람의 얼굴입니까? 위기라는 단어의 뒷면에는 언제나 기회라는 글자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건 남들보다 먼저 겁먹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구조를 읽는 일입니다. 시장은 늘 시끄럽습니다. 어그로성 뉴스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늘 조용히 움직입니다. 실물로, 현금으로, 그리고 다음 슈퍼사이클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30% 확보. 둘째, 부채 구조 조정. 셋째, 금과 은의 강제 편입. 이 세 가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울 때 내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지표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환율입니까? 유가입니까? 금값입니까? 아니면 반도체 주가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생존 전략과 생각을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일수록 남의 소음보다 내 기준을 세우는 일이 훨씬 중요하니까요.